그런데 김종인이가 언어적 말장난 유의를 즐기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실체가 없습니다. 그의 경제민주화를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30분의 시간을 줄 거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설명해봐라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독일에 있는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갖다가 적당히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경제민주화라 해서 재벌들의 경제 권력을 갖다가 적당히 압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슈퍼 자본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경제민주화를 봐야 될 거라 봅니다. 슈퍼 자본주의, 자본 권력이 이 정치 권력 위에서 통제하는 거. 사실 이걸 갖다가 타파하겠다라는 게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선명한 개념으로 다가오지요. 한국에 보면 얼핏 보면 정치가 자본을 지배하는 듯이 보이지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재벌 회장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돈 갖다 주고 또 유차 가고 그랬다가 또 정권 바뀌면 깜빵 가고 반복하지요. 그렇지만은 재벌들은 5년을 넘어서 살아남고 대통령 했던 자들은 5년 넘으면 오욕의 세월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대통령보다 낫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재벌들이 국가를 갖다가 통제하면서 좌지우지해서 그 중에 핵심이 국민이 다 10매덕짜리 집을 사야 되는 것 최소. 서울의 평균 가격이 12억대 아닙니까? 아파트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졌을까? 누가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 보면 집 팔아먹는 사람들이 장난질을 쳐서 이렇게 끌고 왔고 그렇게 되도록 정책이나 각종 방향을 유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김종인이가 지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내놓은 주거 문제, 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즉 경제에서 독재가 아니라 가진 자가 더 취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 그 평등이라는 것은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노력에 의한 평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각자 열심히 사는데 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떼돈을 벌고 수억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평생 일한 돈 앞으로 벌 돈까지 다 갖다 주고 집 한 채 받는 거,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종인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있어서 그가 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면 집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가신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평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민간 공급이 중요하고 규제를 완화해라. 그런 사람 같으면 위선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김종인이가 주택정책을 자기가 국민의당 당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1월 달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부동산 정책을 직접 내놨습니다. 그럼 김종인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자기는 지금 오늘도 이 국가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김병준의 무슨 자유주의나 이런 시각보다 국가주의가 핵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장 자유 경제라는 이런 부분보다 국가주의를 강화한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입은 이 자영업자에게 100조를 던져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25조일 때는 거기에 지역화폐까지 포함해서 40조일 때는 개거품을 물고 비판하던 사람들. 김종인이 100조를 이야기하는 데는 왜 비판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도 나쁘지만은 김종인 더 나쁘죠. 100조라니요. 자,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원칙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액수를 막 질러서 가는 게 아니라 피해액을 조사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규모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그동안 돈을 써버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가 진지하게 논의돼야지. 액수로 100조 때린다? 김종인이 왜 그랬겠어요? 국민 앞에 지가 그 말을 함으로써 지가 선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정치판에서 선수라고 소문났고 언론들이 띄우는지는 몰라도 국민 비호감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중에 저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 사람이 82살이나 먹어서 뭐 때문에 금태섭이를 빨간위원장으로 세워가지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하면서 요 근래에 만화를 위인전으로 냈을까요? 왜 그랬다고 봅니까? 옛날 둘이 있을 때 책 낸다 해서
내가 그랬어요. 요즘 그런 책 라면 받침으로나 쓰지 누가 봅니까? 만화로나 내라. 농담처럼 이야기인데 진짜 만화로 냈어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경제 민주화를 주장해 놓고 실제 가장 우리 사회에 첨예한 이 충돌의 틀이 되고 그 사람의 사고를 알 수 있는 주거 문제에서 저 사람은 기득권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그야말로 완전히 포퓰리스트로서 그때 다르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하고 지금 100조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설치는 부분에는 문가리하고 김종인은 민주당에 있을 때 문이 김종인을 팽식했다. 사이가 안 좋다고 통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김종인의 출판 기념회에 11월 15일 날 가서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한다 그러고 김종인이가 그때도 그날 해방 이후 지금껏 온전한 대통령이 없다 리더십이 문제다고 하고 그리고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윤석열이가 따리를 털어서 김종인한테 아양을 부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종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심지어 그 손자가 개기는데도 손자 달래로 울산에까지 가고 국민들은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갔을까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의 일단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김종인이를 잡아야 윤석열이가 개헌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증이 되고 그래서 윤이 뭔가 당할 거를 당하지 않고 대통령에 올인하고 그러면 김을 둘러싼 개헌론자들은 지금 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니는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잠깐 가지고 있으라. 그것만으로도 됐지 않냐. 안 그러면 네가 뭐 대통령 근처라도 갈 거냐. 나머지 파도는 내가 막아줄게. 잘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종인과 청와대 문 간에 뭔가 모종의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정황상으로는 매우 높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종인에 저렇게 굽신대고 심지어 그놈의 손자한테까지도 온갖 오욕을 견디면서 저렇게 한 거예요. 지금 윤의 선대위 구성을 보면 개헌론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지지율도 좀 올라서 다시 내려가는 걸 멈춰서 이제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개헌론, 이원집정부제 이런 이야기를 해대면서 윤석열한테 말뚝을 박자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은 그걸 입증해 줘야 되니까 지휘부로 권력계획위원회를 띄운다. 지금 그게 왜 필요해요? 국민이 물은 사람이 있어요. 국민한테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겠어요? 뜬금없다. 내막을 모르면 뜬금없이 지나가겠죠. 어제 김종인이가 민주통합정부라고 하면서 야당을 장관 자리를 줘야 된다 할 때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설금 이야기하면서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커플 티를 이준석이하고 입었는데 좀처럼 안 뜨는 윤석열 20대 지지율 해가지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보도에 윤석열이가 20대나 젊은 사람들한테 안 올라가고 있다. 이준석이는 마치 지가 모든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하 말만 잘 들으면 될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을 끌고 뭐 빨간 커플티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있고 부산도 돌아다녔고 또 어제는 종로 대학로에 가가지고 노점에서 달고나 오징어 게임 놓은 달고나 뽑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청년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러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지지가 올라가느냐. 지금 6일 7일 YTN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20대 지지율이 윤이 39.8, 30대는 38.3인데 이재명은 28.8, 34.4예요. 윤이 조금 앞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20대 지지율은 8.3% 떨어졌고 이재명이는 12.7% 올랐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보면 윤이 20대에 48.1까지 나왔고 30대에 35.4까지 나왔는데 이재명은 16.1, 35.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국민의 동당은 현재 2030이 스윙보터 성향이라서 지금 어느 한쪽으로 쏠릴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수치만 보면 안도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매우 불안한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일부 2030의 부분에는 이것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 지금 있어요. 다른 조사에 보면 윤의 20대 지지율이 31.2, 이재명이 지지율이 30.4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나 윤석열이가 형식적으로 이준석이 때리고 애들 앞에 가서 쇼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 개헌 이야기나 권력 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겉으로 지금 뭔가 되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제 내용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어제 그 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1인 가구가 32%입니다. 연소득 평균이 2,162만 원밖에 안 되고 1인 가구의 77.4%가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1인 가구의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집이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거 면적 40평방미터 이하 조그만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데 답이 있어요. 자, 1인 가구 대부분이 20대, 30대입니다. 40대도 조금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답을 알고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김순덕 칼럼에 민주대 독재의 2022년 K대선은 민주회복이다. 내년 대선의 의미는 민주와 독재의 대결이다. 생각의 자유 뺏는 역사 왜곡급 처벌, 부자를 적으로 여기는 나라 원하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민주와 독재의 대결이냐, 아니면 가짜 사이비 독재자 앞잡이들과 독재의 대결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럼 정권 심판요? 정권 심판? 아니, 문의 독재를 정권 잡고도 심판하지 못하면 문이 독재인 거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독재라고 괜히 말을 했을 뿐이지. 결국은 문이 독재한 게 아니라고 인정되고 문은 양산해서 발 뻗고 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떠들었던 문 독재는요, 사기방역이냐, 문의 독재나 공수처나 또 각종 부패들은 다 헛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정권 심판이 무산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야당 집어넣어서 같이 내가 꾸리고 잘해보자는데 무슨 놈의 정권 심판입니까? 똑바로 우리가 현실을 보도록 합시다.